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GMP입니다. 또한 GMP 정신의 토대는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GMP의 기본인 인성교육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 전에 짧은 실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 초대 지배인 조지 볼트 사장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의 노 부부가 호텔을 찾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호텔 하나 찾아 들어가 호텔 직원에게 예약은 안 했지만 혹시 빈 방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젊은 직원은 정중하게 손님 어쩌지요? 저희 호텔에는 지금 축제 기간이라 방이 가득 차서 방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호텔에 방 있는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는 난감해하는 노부부를 위해 다른 호텔에 방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근처 어느 호텔에도 방은 없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던 터라 노부부의 안전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직원은 노부부를 바라보고 있기에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손님, 비바람이 부는 이런 날씨 속에서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누추하시겠지만 제 방에서 주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노부부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 직원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종업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호텔 직원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노부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직원의 행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은 자신의 낡은 숙소에 묵고 계신 노부부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체크아웃을 돕던 직원에게 노신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 직원이 되어야 할 분 같군요. 라고 칭찬의 말로 고마움을 표했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그 직원은 뉴욕행 왕복 비행기표와 함께 자신을 방문해달라는 노신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 소식에 주위에서는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그 직원은 필라델피아에서의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뉴욕의 좋은 호텔에서 하루 먹이고 재워주려는 정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조지 볼트가 뉴욕에 도착하여 노신사를 만났습니다. 노신사는 대리석으로 만든 궁전 같은 호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당신이 경영하도록 내가 지은 것입니다. 그 호텔이 바로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그 노신사는 바로 호텔의 주인인 윌리엄 월돌프 아스토리아였습니다. 직원의 이름은 조지 볼트였습니다. 조지 볼트는 이 노부부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가 바로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초대 사장이 되었습니다.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 로비에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조지 볼트의 실화를 봤습니다. 조지 볼트의 남을 생각하는 배려심과 책임감, 그리고 주인의식, 즉 좋은 인성이 결국 성공까지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성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의 의미로는 사람의 성품, 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의 특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사전에는 캐릭터 또는 휴먼 네이처로 나와 있습니다. 인성의 정의입니다. 인성이란 사람인, 성품성 두 가지의 글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것으로 사람인은 사람을 뜻하고 성품성은 되어가는 꼴을 뜻합니다. 인성이란 사람으로서 완성됨을 말하며 완벽한 인격체가 됨을 말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어른이다 하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어른이 아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어른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아이들이 묻죠. 엄마, 아빠, 어른이 뭐야? 하지만 우리는 어른의 정의를 잘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이었을까요? 우선 어린이의 정의입니다. 어린이란 단어는 17세기부터 써온 말로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변하면서 어리다의 관형사인 어린애,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이가 결합되어 형성이 되었습니다. 즉 어린이란 말은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어른의 정의입니다. 어른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고, 어루다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 어루다의 뜻은 남녀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어른들이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예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처녀총각 시절 서로 따로 살다가 결혼을 통해 합치게 되면 두 사람은 처음으로 대립과 화해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아주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힘든 길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이런 말을 또 많이 듣습니다. 자녀나 직원들을 어떻게 키우고 가르쳐야 됩니까? 잘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키우는 것입니까? 열심히 잘 키우면 됩니다. 그럼 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 그냥 가물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두를 까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무망치? 밤가게? 호두가게? 물론 이런 도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호두입니다. 여기서 호두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틀을 말합니다. 틀은 영어로는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본어로는 가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노가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영어의 노와 일본어의 가다를 합친 이 노가다는 공사장의 막벌이 일꾼을 말합니다. 즉 어느 기준이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패러다임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리는 깨진다. 나무는 불에 탄다. 전화기는 전화만 사용하는 물건이다. 모두 당연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러다임을 알고 있을 때 이것을 깨는 요즘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패러다임을 깨라. 그럼 이 패러다임을 깨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유리는 깨진다. 이 패러다임을 깨면 방탄유리가 나옵니다. 나무는 불에 탄다. 이 패러다임을 깨면 난연나무가 나옵니다. 전화기는 전화만 쓴다. 이 패러다임을 깼을 때 스마트폰이 발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을 깼을 때 제2, 3에 개발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이 있다면 방향만 잡아주면 되지만 이 기준조차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맞고 틀리냐가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활을 쏠 때 멀리 쏠 수 있다면 방향만 잘 잡아주면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의 기준, 틀, 패러다임, 호두를 예로 들었지만 이런 인상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성의 의미는 인성이란 본보기가 될 만한 어른의 사고체제를 갖추고 남에게 본보기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본보기가 될 만한 어른의 사고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나만의 기준, 어떤 패러다임을 깨는, 그리고 호두에 일치하는 어떤 기준, 그런 기준을 갖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인성을 이루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미새의 날개를 새끼새가 100번을 보고 따라한다. 익힐습, 한자의 성형 문자는 익힐습자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아기를 지나 3세에서 7세 사이를 학습기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말과 행동을 따라합니다. 나이를 먹어 8세 이상이 되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죠. 그래서 8세에서 30세까지는 학문기간이라고 합니다. 학교는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묻는다는 것은 어떤 결과나 일에 대해 사리에 맞도록 정확하게 묻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30세 이후는 실천기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기간이고 또 본보기가 될 만한 자신의 사고체계를 정립하는 기간입니다. 50세 이후는 계승기간이라고 합니다. 사고체계와 본보기를 가리키는 역할을 주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 본보기를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생 본보기를 위한 전략을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부심을 가져라입니다. 자기가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이 옆집 식당 음식이 너무 맛있어 하는 사람, 또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회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성 예언을 자기가 예언하고 바라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충족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을 자성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성 예언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내 몸은 내가 시켜놓은 음식이 진짜 맛이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최고가 아니라고 정말로 나에게 기도를 해서 그렇게 자꾸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은 진짜 우매한 행동이고 남에게 본보기가 될 행동이 아닙니다. 즉 어른으로서의 행동이 아니죠. 관련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I'm a forensic artist. Worked for the San Jose Police Department from 1995 to 2011.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we are. This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the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for, how we treat our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It couldn't be mo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Yeah. We spend a lot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quite right. And we should spend more time appreciating the things that we do like. 자존심은 스스로가 위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긍심은 자존심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자부심은 다른 것들에 비해 내 것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가 그 부담을 지고 가겠다. 여기서 부자는 짐질 부자입니다. 즉 자부심은 내가 좀 부족해도 나의 가치를 믿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내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엄친아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을 줄임말로 집안이 아주 좋고 성격도 밝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훤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젊은이를 의미하죠. 반대로 개차반이란 용어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차반이란 개가 먹는 음식, 즉 똥을 의미합니다. 언행이 몹시 더러운 사람, 그런 사람을 비유해서 의미하죠. 아, 그 사람 성질 정말 개차반이네. 자녀는 가정을 나가서는 집안을 대표합니다. 또한 직원은 회사를 나가서는 회사를 대표합니다. 엄친아는 엄친아로서 대표를 하고 개차반은 개차반으로서 대표를 하죠. 직원 한 명의 잘못으로 소비자는 그 직원으로 인해 그 회사를 욕합니다. 즉 직원 한 명이 회사 전체를 대표하죠. 자신의 행동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린 요 근래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셋째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덕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부분에서 정보 전달 방법입니다. 엄마, 나 나갔다 올게. 짱구가 말하죠. 엄마는 잘 갔다 와라. 이것은 자식을 포기한 부모의 말입니다. 정보 전달 방법을 훈련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짱구가 엄마, 나 나갔다 올게. 짱구 엄마가 말하죠. 어디 가니? 나가서 뭐 할 건데? 왜 가니? 누구랑 가니? 언제 올 거야? 이런 정보 전달 방법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그 훈련을 받은 짱구는 이렇게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나 놀이터에 가서 친구 현수랑 미끄럼틀 타러 나갔다가 6시에 돌아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놀다가 와라. 이런 정보 전달 방법 교육의 결과로 짱구가 변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의사 전달 능력이 사회생활에서 경쟁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 방법 훈련이 안 된 경우입니다. 부장님, 저 내일 휴가 좀 내겠습니다. 무슨 일 있나? 대출 때문에 은행을 좀 가야 해서요. 그래? 내가 어제 지시한 일은 어떻게 되었지? 아직 다 못했네요. 그럼 혹시 다른 직원에게 지시는 해놓았나?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누구누구 씨에게 부탁해 놓겠습니다. 아이, 띠용. 반대로 정보 전달 방법 훈련이 잘 된 경우입니다. 부장님, 저 내일 휴가 좀 내겠습니다. 대출 때문에 은행을 좀 가야 해서요. 어제 지시한 일은 야근까지 했으나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누구누구 씨에게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마무리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급한 일 있으면 제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회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다 했어야 되나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네. 혹시 대출권이라면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는데 정보를 줄 테니 같이 알아보게나. 이자가 저렴하면 거래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행동으로 실천하는 두 번째, 인사하기입니다. 남에게 돈은 안 드리고 나의 값어치를 올리는 방법이 바로 인사하기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될 것이 아니라 상냥한 얼굴과 미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겸비한 인사를 할 때, 그리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의 종류에는 정례와 목례가 있습니다. 정례는 첫인사나 손님을 접대할 때 또는 상사에게 인사할 때 허리를 30도 정도 굽혀 정중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여러 번 마주칠 때 첫 인사만 정례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날 때부터는 목례로 합니다. 다음은 목례입니다. 복도에서 상사나 손님이 지나칠 때 또는 용건이 있을 때 상체를 15도 정도 굽혀 간략히 인사를 하는 것을 목례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세 번째, 덕으로 모범을 보이기입니다. 북극성은 한자리에서 변하지 않죠. 그래서 빛을 계속 비춰주며 방향을 잡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자는 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북극성이 한자리에 계속 있어서 그를 향해 둘러싸고 도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극성을 덕치에 비유를 했죠. 여기서 덕의 단어 쓰임은 우리 현실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덕담, 덕택, 덕분,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이 북극성은 공자가 말씀하셨지만 본보기를 보여주고 북극성이 움직이면 이것은 곧 변덕,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하면 그걸 변덕이라고 그런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또한 요새 매스컴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경찰서에 잡혀가시면서 본인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중심을 못 세워서 뭔가 잘못됐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덕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모범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올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 자신과 내 소속단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고와 행동의 틀을 갖춘, 즉 일가견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과 타인을 아는 것에 대해 어떤 배려의 마음을 가진 그러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나와 조직의 특성과 문화를 파악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 방법과 기본적인 예절을 중시하고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GMP에 필요한 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MP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행동의 틀을 갖춘 일가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문 지식을 일원화하여 타인이나 후배에게 전달할 방법을 키우는 실전 전문가가 GMP에서는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에 대해 알고 서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휴머니즘이 GMP에서는 절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장점을 알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또 덕으로 가르치는 것이 GMP에서는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GMP는 하드웨어나 SOP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휴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인상교육이 GMP 교육에서는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인성교육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GMP 가이던스, 밸리데이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